여러분 데일리 리포트 쓰고 집중도 통계 내보신 분들 계시죠? 내 집중 진짜 안 하는구나. 그걸 깨달으셨어, 본인들이요. 상사가 잔소리한 게 아닌데 본인들이 반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 욕먹고 반성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바뀐 거예요. 왜? 통계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안아준다고 힘내라고 절대 힘 안 나요. 소주 한잔 하다가 배려가 전혀 아니에요. 동료애가 높은 사람은 뭐가 나온 거지? 결론은요, 교양과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그게 진짜 배려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진짜 배려해주고 있나요? 동료들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다시 또 만났는데 다 데일리 리포트 열심히 쓰시고 독후감 왜 이렇게 다 제때제때 안 내는 거예요? 예? 왜 다 땅을 쳐다보시죠? 예? 만만치가 않죠? 일 쓰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래 지난주 이 강연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애기 얘기하다 또 눈물이 터져갖고, 그쵸? 강연을 못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다른 멘토링 프로젝트, 일반인 직장인 멘토링 프로젝트 말고 일반인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이 강연 정연을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일 못하는 사람의 6가지 특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혼내주는 걸 좋아하나? 그래갖고 거기 쓴소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컨텐츠는 반응을 그렇게 보면 알아요. 따봉 비율. 좋아요가 라이크가 디스라이크보다 얼마나 많나. 그게 라이크 비율이 90%예요, 그게요. 일 못하는 사람 6가지 특징인데, 그 다음에 뭐 개인적 문제, 구조적 문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을 얼마나 더 잘할 수가 있나. 그래서 말하는 건데 되게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이어서 반대로 이번에는 일 잘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6가지를 반대로 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랑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 뭐 일을 잘하는 요소는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좋은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걸로, 여러분 이거 일철장책 읽으셨잖아요? 읽어도 다 이제 기억 다 안 나시죠? 원래 사람은 다 이렇게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리마인드해서 장기 기억으로 그 부분이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 잘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 제가 이제 꼽은 첫 번째 특징은 통계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통계하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거든요. 통계는 수학 1에 나오나요? 공통 수학에 나오네, 통계가. 뭐 전 몰라갖고요. 그쵸? 우리 아무튼 뒷부분에 나와서 거의 포기하는 부분, 그쵸? 근데 수능이 잘 안 나와 이러고 자기 합리화하는 부분, 저때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통계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저는 수학 과목에서 통계를 제일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계는 다 미적분은 안 배워도, 전 솔직히 미적분도 다 배워야 되고 선형대수도 다 배워야 되고 기하도 다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뭘 사람들이 다 배웠으면 좋겠냐, 문이과를 떠나서 통계예요, 통계. 왜냐면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왜 통계적 사고가 중요하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행 작가로 살고 싶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행 작가? 여행만 해도 기분이 좋을 텐데 작가라면서 먹고 살고 싶고요. 그럼 그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통계적 사고를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통계적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 지금 여행 작가들은 얼마를 버나? 그걸 따져봐야 되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봐야 돼요. 여행 작가니까 여행 가면, 교보문고 가면 여행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책이 얼마나 팔렸나를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 얼마나 팔렸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일단 몇 쇄인지 볼 수가 있어요. 몇 쇄인지 볼 수가 있고, 예스24 이런 거 보면 점수를 볼 수가 있어요. 대충 따져볼 수가 있어요. 몇 권 팔렸나. 그럼 제가 요즘에 따져보면은 진짜 1등 여행 작가 친구가 판 게 단권으로는 진짜 잘 팔려봤자 2, 3만 권밖에 안 팔려요. 그럼 그 친구들 다 초보 작가이기 때문에 인세를 10% 미만으로 받는 확률이 거의 90%예요. 10% 받는다고 쳐도 그 친구가 1년 동안 그걸로 벌 수 있는 수익을 1년 내내 팔아서 벌 수 있는 사람이 1,500만 원 미만이에요, 보통. 3천만 원 미만이고, 그거는 1등이고 2등만 내려가도 5,000권, 4,000권 밖에. 여기 몇 법칙?
모든 여러분 마케팅 결과는 몇 법칙입니다. 어때요? 5,000권으로 뚝 떨어지고 90%는 어때요? 1,000권도 못 팔아요. 살 방법이 없어요, 여행 작가로.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따져봐야겠죠? 유튜버로 그럼 내가 살 수 있나? 그러면 대충 여러분 요즘에 검색해보면 유튜버 1뷰에 우리나라는 이제 1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원에서 이렇게 스윙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 어떤 데는 그게 퍼가도 광고가 안 붙어서 수익이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그 뷰당 1원 미만인 경우도 많아요. 뭐 1원 하면은 그러면은 먹고 살려면 막 10만 뷰, 20만 뷰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행 유명 유튜버들은 먹고 살 수 있나 이걸로? 그럼 뷰수를 따져보면 되잖아요. 요즘에 그다음에 소셜 블레이드 같은 거 쳐보면 대충 추정 수익까지도 알려줘요. 그게 다 통계잖아요. 다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후원을 받거나 스폰서를 받지 못하면은 여행 작가로 살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열정을 갖고 뛰어들죠. 자기 좋아하는 일에 미칠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1,000명 뛰어들면은 한 친구 성공하죠? 그 친구가 정답이 되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에 미치세요. 이렇게. 남의 친구 다 힘들게 사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도 뭐 기호도 좋고 뭐 동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통계적 사고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주변에 지인들 중에 식당 하시는 분도 한두 번들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항상 물어봐요. 이 식당이 벌 수 있는 맥시멈 매출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항상. 나 그거 아직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 뭘 대답하냐면은 그래요. 가장 많이 벌어본 액수를 대답해요.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벌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거는요? 회전율. 가장 비싼 메뉴로 꽉 찼을 때 손님 평균 체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회전율. 이걸 해본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식당을 차리세요.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 만약에 3명씩만 들어오면 얼마를 법니까? 손님이 요만큼 10%만 차면 얼마 법니까? 나 그거 대빨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영업, 이 식당 창업률 이런 얘기가 전 세계에서 그리스나 뭐 어디 멕시코인가 다음으로 2, 3위 해요, 우리나라가. 간단한데도 이것도 조사 안 해보고요. 이 통계적 사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통계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아예 깊게. 검증까지, 가설 검증까지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학부 수준까지, 통계학과 라운 수준까지 저는 공부를 따로 하고 싶어요. 고 작가님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일취월장이 나온 거 여러분들 읽었는데 까먹은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되게 괜찮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이팅게일 이야기. 나이팅게일은 1854년 크림 전쟁의 부상병들을 돕기 위해 약 4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터키의 영국군 야전병원으로 갔다. 야전병원은 참혹하게 그지없었고 사망률은 43%였다. 당시 병원에 입원한 군인들은 전쟁 중 당한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세균이 발견되기 전이었고 또 환자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자료도 나이팅게일은 얻을 수가 없었다. 나이팅게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이팅게일이 여러분 세계 최초로 의무 기록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꼼꼼히 다 적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를 바탕으로 위생시설을 재정비하고 환자들의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노력했다. 그러자마자 6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43%에서 2%로. 나이팅게일이 무슨 의술을 개발한 게 아니고 획기적인 뭐 어떤 뭐 이렇게 약을 개발한 것도 아닌데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꼭 그거에 맞춰서 익스큐션 실행을 했을 때 어때요? 사망률이 43%에서 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팅게일 여사님께서 영국 통계학 최초의 여성 회원이 되시고 통계학 최초로 여성 회원이 되신대요. 전 이건 책 쓰면서 알았어요 그때. 그다음에 간호대학을 세우면서 간호학의 기초를 만드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통계적 사고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으셨잖아요. 근데 그땐 그냥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이거 읽고 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그래 최소한 뭘 해도 앞으로 난 통계적 사고를 하자. 통계적 사고를 하자. 데일리 리포트. 나 진짜 몇몇 분한테 감동받았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데일리 리포트 쓰고 집중도 지금 통계 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집중 진짜 안 하는구나 그걸 깨달으셨어 본인들이요.
나 그거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뭐 제가 멘토가 잔소리한 게 아닌데 본인들이 반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 욕먹고 반성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바뀐 거예요. 왜? 통계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셨죠? 이걸 똑같이 지금 데일리 리포트를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그걸 자기가 조사를 해서 통계적 사고를 이미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중하로 괜히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실행 능력이 높은 사람. 이거는 제가 좀 중요한 게 있어서 그게 뭐 누가 몰라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실행 능력이 낮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태생적으로 게으르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러겠지만 많은 분들은 실행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제가 깔리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특히 대한민국은 실패에 이렇게 여유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조직물,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야 될 문화죠. 여기 왜냐면 부장급 분도 계시고 여기 언젠가 임원이 될 분도 계시니까 아셔야죠. 실패에 관용을 베풀자. 그 대신 막연한 실패면 안 되겠죠. 합리적인 실패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실패를 하면 그럼 그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뭐가 두렵냐? 타인의 평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선.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어떤 심리학 실험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바보 같은 문구를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 바보입니다. 뭐 이런 걸 적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막 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 티셔츠에 뭐 적혀 있는지 물어봐요. 그럼 100%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100% 알 거라고 대답하거든요. 다들. 너무 문구가 바보 같아갖고. 근데 어때요? 30% 40%밖에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한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다 내 생각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일에 대해서는 타인의 시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날 어떻게 생각하지? 모른다고 쪽팔리진 않을까? 모르면 좀 어때요? 그래서 전략은 실행 능력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봤자 여러분이 실행을 할 수 없으면 그건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패의 중요성을 제가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실패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실패는 요번에는 안 얘기할 건데 이 책에 보면 히든 에셋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실패는 다 히든 에셋이 됩니다. 근데 그게 충분한 실패의 히든 에셋이 돼요. 예를 들면 대학원 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원 때 이런 주제를 지도 교수님한테 처음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근데 또 받았어요. 또 망했어요. 세 번째 게 논문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게 받았던 거는 이제 저 디시스랑 나중에 상관이 없고 내 논문이랑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되게 정리를 잘 해놨었거든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네 번째 논문 쓸 때, 약간 연결이 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다시죠? 제가 그거를 뭐 크리티컬 자료 아니지만 보조 자료로 썼어요. 논문이 더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그때 실패를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되게 깔끔하게 했거든요. 되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자료가 그대로 남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만약에 실패가 없었으면 저한테 히든 에셋이 없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실패는 내 자산이 되는데 막 계속 그냥 또 실패하라 그냥 막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기력해져요. 이 반대로. 그러니까 이 실행을 잘하는 게 능력인데 반대로 더 디테일하게 요 책에는 안 썼지만 구체화시킨 뭐예요? 실패를 잘 받아들이는 게 실패를 올바르게 축적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실패를요. 그럼 보세요. 저희 강연 준비를 따라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랑 저는 벌써 4번 만났잖아요. 그럼 막 구구절절 말 잘하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처음에 강연 갔을 때는 막 입술도 떨리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나 이번에 말 틀리겠는데 나 병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진짜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날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웃긴 거 보여줄까요? 제가 보면은 문법적으로 안 맞는 한국말도 되게 많아요, 말하면서요. 다 라이브로 얘기하기 때문에, 드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따봉을 엄청 많이 찍혀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알아서 해석해줘요. 여러분의 뇌를 믿으세요. 친구분들의 뇌를 믿으세요. 예? 웬만한 실수는 다 알아서
너그럽게 뇌가 넘어가 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실행을 잘하는 게 능력인데 그게 무슨 의미다?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일 건가? 능동적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 실패를 좀 내 히든 에셋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요,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 이것도 너무 뻔한 말이니까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저희가 그거 닐 도시와 린지 맥그리거가 만든 총동기론을 소개했거든요. 책에서 일치월장에서요. 그럼 어떻죠? 동기에는 6가지 동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웃음이 나오죠. 그쵸? 그렇게 열심히 읽고 독후감 썼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쵸? 기억이 안 나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쵸? 제가 알려드릴게요. 즐거움, 성장, 의미 성장. 이건 좋은 동기 3개. 나쁜 동기는 정서적 압박, 경제적 압박, 타성. 대부분의 직장인 어떻게 회사 다니죠? 타성이죠. 그게 제일 높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는 회사는 이 총동기 지수를 항목으로 만들어 갖고 설문조사를 대량으로 해봐요. 점수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미국에서 일하기 제일 좋은 업체 그 홀푸드 마켓은 다른 경쟁 업체보다 3배 높게 나왔어요. 총동기 지수가. 이것도 아까 뭐랑 연결되죠? 방금 말한 거? 통계적 사고. 그냥 동기가 아니라 3배 높았다. 다 연결되죠? 진짜라니까요, 총동기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랑 제가 좀 연관된 얘기 해드릴게요. 직장인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설문조사에서 나 너무 대한민국 조직 문화 빨리 바꾸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을 조금 줘도 조직 문화가 좋다면 글로 이직을 하겠대요. 신입사원들도 월급을 조금 더도 조직 문화가 좋다면 글로 취업을 하고 싶대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총동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압박은 좋은 동기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적 압박도 여러분 맥락적 사고가 중요해요. 이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말하는데 되게 맥락적 사고, 저희가 5가지 사고, 맥락적 사고, 반성적 사고, 재무적 사고, 통계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이렇게 5개 말하죠. 맥락적 사고도 진짜 중요해요. 아무튼 이게 진짜 그러면 왜 조직 문화를 따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즐거움을 찾기라는 건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즐거움을 리더급이 많이 찾아요. 왜냐면은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총동기론 말고 저희가 일의 동기 중에서 다음 챕터 자율성도 소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좋은 조직 문화라는 거는 정서적 압박이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야. 없을 수는 없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제가 맨날 하자 화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돼. 동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그러면 제가 또 동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사례? 애덤 그랜트 책에 소개된 얘기인데 기부금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기부금 이렇게 모금하시는 분들도 직업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막 하실 거 아니에요? 타성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 기부금을 받을 아이들의 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 어때요? 훨씬 올라가요. 근데 그분보다 어때요? 직접 만나게 했었어요. 기부금을 받을 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안드로메다로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의미를 찾은 거예요. 즐거움도 찾았고. 이게 진짜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또 우리 대교니까 교육업체니까 그렇죠. 특히 방금 제가 말한 건 여러분이 더 많이 연결되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비록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재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줄 것인가, 그거로서 얘한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대교에서 의미를 찾으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저희 처인지 그라운드 직원분들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내에서도 동기에 당연히 뭐 우리가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동기의 차이가 있어요. 동기의 차이가. 근데 동기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세바시에서 소개됐고 제가 우리 PD님 때문에 김주현 PD가 진짜 그 리마커블한 사례가 있어요. 한 번은 강의를 찍는데 메인 카메라를 이렇게 딱 잡고 찍고 있는데
저희 회사 직원이에요. 저는 저희 회사 이제 대표격인 거고, 의사결정권자고. 그래서 제가 대표가, 맨날 보는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노트를 들고 내 강의를 듣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강연하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멈췄어요. 김철민이 뭐 적고 계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 너무 좋아갖고요. 저도 나중에 블로그 글 좀 적으려고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동기부여가 얼마나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신나해요. 예? 그다음에 요번에 체인지 그라운드랑 우리 대교 사회공헌실이랑 대교랑 콜라보로 빡독을 엄청나게 해냈단 말이에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들은 그 행사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일이에요. 분명히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해야 돼요. 뭐 당연히 추가 수당은 받지만 그걸 떠나서 막 발걸음이 이렇게 총총거려요. 총총.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대한민국 문해력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본인들도 나와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책 다 보니까, 한 권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특히 이거는 리더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리더가 될 분도 지금 많고, 당장 리더인 분도 있고, 리더가 될 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동기의 6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 플러스 자율성까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리더니까, 솔직히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면 리더가 제일 많이 벌거든요. 본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올바른 동기부여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막 정신승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신승리 하다가 지금 몸 망가진 케이스예요. 좀 쉬면서 했어야 되는데 정신승리를 다 극복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빡독이 하루 종일 책 읽는 거는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걸로 직원들도 재밌어하죠? 빡독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멘토링 프로젝트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사실요. 왜 높은 건지, 어떤 의미에서 높은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멘토링 프로젝트 여러분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솔직히 우리 그런 솔직한 사이잖아요? 뒷모습만 나오니까. 나는 멘토링 프로젝트 하기 전에 원래 일주일에 책 한 권씩 꼬박꼬박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지하면 아니고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 안 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닌 분도 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권씩 지금 읽고 계시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었어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빡독은 뭐냐면은요. 거기 온 친구들이 그날 40%가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20% 정도는 처음으로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어봤어요. 그럼 뭐 매일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1년 동안 읽으면 학생들은 뭐 365권도 읽겠죠? 근데 어때요? 근데 직장인만 봐도 어때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어서 일주일에 2권씩만 읽어도 주중에 한 권, 주말에 한 권. 난이도가 있으니까 제가 막 너무 막 하루에 한 권이랑 안 그럴게요. 어때요?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1년에 100권의 책이면 전문가는 아니어도 모든 분야의 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런 친구가 한 10만 명 쌓여본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100권씩 책을 읽는 사람이 나라에 한 100만 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컨텐츠로 나가서 지금 벌써 자극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모두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쉼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강조합니다. 다양성은 다 존중받아야 되죠. 저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꼭 쉬라 그래요. 완벽한 하루를 요번에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때는 완벽한 하루를 안 했는데 직장인분들만 너무 많아갖고 이 완벽한 하루를 도전하는 친구들은 완벽하게 뭘 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 완벽한 하루가 진짜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는 일을 진짜 잘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우리를 대표해서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리더가 배경 지식은 없고 지식의 심화와 탐색은 전혀 안 돼 있는데 쉼만 강조하는 회사에 들어갈 거예요? 쉬니까 좋잖아요. 맨날 쉬어요, 회사가. 아니면은 보스인데 1년에 책을 100권씩 따박따박 읽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게 나오면은 요런 책에 요렇게 이렇게 설명이 있어. 더 자세한 건 이 책을 읽어봐. 그렇게 조언을
주는 리더를 더 신뢰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선택에 맡길게요, 제가요. 쉼을 강조하시면 쉼 있는 회사 들어가세요. 그래서 얼마나 존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문해력은 성인 문해력 2급으로 낮아요, 실제로. 그걸 한 1.5급 정도 올리고 싶은 거예요, 3.5급으로요. 그러면은 사회 비용이 진짜 허투루 들어가는 사회 비용이 확 낮아져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자기가 이거의 핵심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잘 돼서 나라의 문해력이 3.5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 막 그런 거 막 뭐 국가적 이익 막 계산해서 막 몇 조 막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뭐 개최하면 몇 조? 그 몇 조에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문해력이 2급에서 3.5로 올라가면은 몇 조만 우리가 이길까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문해력이 올라가면 소통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자살률도 줄어들어요. 그거에 중심에 누가 있냐? 대교와 체인지 그라운드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대교도 그럼 그러니까 그럼 타이공은 팀장님도 김한 팀장님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런 의미가 본인도 깨달으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걸 잘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왜 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forcing 하는 게 아니라 encouraging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다음으로 일 잘하는 사람 특징 네 번째, 동료애가 높다. 여러분 주변에 동료애 높은 분 계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좋은 이건 토픽이에요. 동료애가 높다는 건 뭐죠?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예? 배려. 배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뭘 배려하는 거죠? 좋은 질문. 이거 다 지금 이거 몇만 명이 보고 몇백만 명이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직장인을 대신해서 꺼내줘야 돼요. 동료애가 높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제 생각만 말하는 것보다. 이제 여기 마이크 안 잡히니까 제가 따라해 드릴게요. 방금 앤디 뭐라 그러셨죠? 많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동료애가 높다는 게 뭐라 그랬죠? 배려라 그랬고 그럼 존중. 그럼 배려랑 존중은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죠? 좋은 얘기예요. 정확해요. 그럼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눈높이를 맞추면 되나요? 그럼 역지사지라는 건 어떤 의미죠? 공감, 관심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소통이 우리나라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말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 핵심은 교양,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맞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안아준다고 힘내라고 절대 힘 안 나요. 마케팅을 하신 분이 괴로워 있으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거 자료가 있던데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려예요, 여러분. 소주 한잔 하자가 배려가 전혀 아니에요. 서로 뭔 간만 나쁘게 하는 거 서로요. 응? 여러분 그럼 진짜 배려해주고 있나요? 동료들을? 동료애가 높으면 방금 우리가 결론이 나왔죠? 동료애가 높은 사람은 뭐가 나온 거지 결론은요? 교양과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구체적으로요. 막연하게 동료애가 높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하려면은요. 예를 들어 미주 담당이 있고 동남아시아 담당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사태가 벌어서 너무 힘들어요. 힘내라 그래봤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요. 힘이 안 나는데 힘내라고 힘이 나겠어요. 그게요? 벌써 났지 진작? 그럼 만약에 내가 그래도 거기에 배경 지식이 있고 동남아는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더라. 얼마나 그럼 힘이 돼요 진짜 그 얘기 들으면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요 진짜 구체적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대화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남자랑 여자는 관심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예?
여러분 그 동료애가 진짜 중요한 일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을 잘한다는 여러분의 정의는 뭐예요? 이 일을 잘한다? 결과물을 내놓는다. 또 결과물을 내놓는다. 안 잡히니까 또 도움이 된다. 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아주 좋은 포인트.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일을 잘하는 건 여러 가지 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도 되게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일을 잘하는 기준은 지금 일 잘하는 사람 5가지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은 일을 하고 많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럼 그 관점에서 왜 동료애가 필요할까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발목 안 잡으려고. 맞아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정답입니다. 시너지예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은요. 시너지는 2명이서 일했는데 3명이 효과가 나는 거죠. 4명이 효과가 나고, 그러려면은 그 본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결 관계가요. 거기에는 동료애라는 신뢰라는 그 매질이 있어야 돼요. 다 시너지 내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시너지 낼 건데요? 보통 다 1 더하기 1은 우리 3 만듭시다. 뭐 1 더하기 1에서 11 만듭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1 빼기 1 돼서 0 되죠. 결국에는요. 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동료애가 사실 오늘 제일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제일 핵심 키워드. 일 잘하는 사람이 동료애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나는 동료애가 있는가? 제가 제 동료애 애들이 사례 삼성에 있을 때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박사를 마치고 갔으니까 책임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장으로 들어갔죠. 그럼 이제 과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선임, 사원이 있겠죠. 근데 얘네는 근데 개발실은 이게 비일비재해서 맨날 박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책임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선임, 사원 입장에서 솔직히 하늘에서 갑자기 과장이 뚝 떨어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짜증나죠. 그쵸? 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다 싫어하죠. 근데 저는 1개월도, 한 1개월은 좀 너무 짧고, 한 6개월도 안 돼서 다 친해졌어요. 왜요? 동료애가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건 막 제가 착한 말하고 절대 그러잖아요. 저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착한 말을 하지는 않아요. 어때요? 사원, 선임들이 특허를 잘 못 써요. 제가 쓰는 법을 다 알려줬어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비업무예요, 비업무. 그러니까 삼성은 특히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그 기술 회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업무는 업무대로 해야 되는데 사내 논문 대회가 열려요. 업무보다 더 힘들어요. 특히 대학원을 안 다녀본 친구들은. 제가 뭐까지 해봤냐면은 같이 쓰고 우리 이룬이가 진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저자를 포기하고 그 친구 1저자를 준 적도 있어요. 그거 상당한 고가 막 0.5점 받고 그런 고가 0.5점 6개월 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에서요. 승진 6개월 번 거예요. 그래서 걔는 B 맞았어요. 그러면은 동료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삼성 저희 개발실은 되게 좋았어요. 금요일에는 진짜 웬만하면 태클 걸지 않아요. 다 칼퇴근해요. 칼퇴근이 아니라 조기 퇴근도 많이 해요. 저희는 탄력근무제랑 자율출근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막 3, 4시에 퇴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실이다 보니까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오는 날 있잖아요. 그쵸? 안 좋은 느낌이 왔어요, 나한테. 우리 파트장님이 신책임 일로 와봐. 이것 좀 나한테 만들어서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아, 나 5시 반 버스 타야 되는데. 왜냐면 5시 반 놓치면 6시 반 버스거든요. 그 다음에 6시 반 놓치면은 7시 반 버스. 이게 금요일에. 네, 그러고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내가 도와줬던 이룬이가 와갖고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걔가 도와줘서 우리 6시 반 버스를 탈 수가 있었어요. 시너지죠. 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박사님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이셨어요? 바뀌신 거예요? 근데 고영성 작가님이 진단을 해주셨는데 제가 초특급 오지라퍼예요. 그냥 다 막 도와줘야 되고 좀 불쌍한 정의 구현하다가 맞은 적도 많아요. 혼자 막 담배 피우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막 꽁초 버리면 꽁초 주세요. 막 그러고 그랬다가
막 시비 붙고 맞고 그런 적도 있어요. 막 응? 정의 구현하다가 좀 피해 본 적도 많고요. 시비 붙은 적도 많고. 근데 병이에요. 오지랖은 제가요. 근데 이제 좀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오지랖을 이제 해서 멘토링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제. 체계적으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그 정도의 성격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그래, 진짜 오지랖. 저는 예를 들어 고 작가님, 저희 파트너 공저자이신 고 작가님이 옷을 겨울에 얇게 입고 나면 이거 봐, 감기 걸린다니까 진짜 답답하네. 내가 막 그래, 막 형인데도 막 혼을 내요, 제가. 감기 걸리면은 일을 못 하잖아. 두껍게 입고 다니라니까. 그럼 막 잔소리 듣기 싫어서 죽을라 그래요. 결국 두꺼운 옷을 샀어요. 그래서 항상 잔소리를 하고 다녀요. 습관. 여기 지금 제가 20분 늦게 들어왔잖아요. 왜 늦게 들어왔겠어요? 강호준 상무이 뒤지게 혼내느라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잘못하고 계신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강 선생님 쥐잡듯이 잡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리더를 내가 쥐잡듯이 잡는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막 좋아해요. 다 변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상무님이 혁신 TF, 뭐 해외사업본부, 사회공헌실 다 리더시잖아요. 쥐잡듯이 잡는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쥐잡듯이 안 잡잖아요, 제가요. 상무님이 쥐잡듯이 잡는다니까요. 리더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혜택을 많이 있고, 그래야 본인한테 더 많은 게 돌아가는 거예요. 동료에 잊으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뭐 저는 항상 제일 강조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 능력이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좀 강연에서 딴 거에서 해드린 거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도 이 강연을 보고 대학을 안 나오신 분도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생활을 4년 했다는 거는 대학을 나온 실력을 호봉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의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생활, 그러니까 대학 호봉 있잖아요. 4호봉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학을 마치고 회사를 입사한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제 의견은 아니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의 의견을 빌려서 다치나바 다카시, 일본의 지식의 거인, 일본에서 제가 제일 똑똑하다는 지식인 중에 한 명이 대학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저는 그거에 가장 동의를 해요.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온더 잡 트레이닝, OJT에 투입됐을 때 2개월 만에 OJT를 받으면은 실무에 투입돼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교양과 지식을 갖고 있는 거를 4년제 대학의 디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이거 내 전공 아니야. 완전 다른, 예를 들어 뭐 수학과 친구한테 갑자기 영문학을 하라면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수학과 친구한테 통계학과는 수학과랑 여러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수학과 친구한테 예를 들어 코딩을 좀 뭐 2개월 아니고 6개월 시켰고 기초적인 코딩에서 요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대학을 다닌 이유예요. 근데 어때요? 다 못하죠. 왜냐면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대학에서 우리가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교양이 부족하고 전공의 심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일치월장 여기서 뭘 말하죠?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를 말합니다. 그쵸? 그걸만 해도 또 30분짜리 강연인데 그건 오늘은 말 안 할 거고, 교양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식의 탐색이고 전공 공부가 지식의 심화예요. 근데 큰 범주에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다 지식의 탐색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둘 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왜 프로젝트를 주고 왜 실습 수업이 있냐면 그게 심화의 일부분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근데 웬만한 대학생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죠. 힘드니까. 왜 책에서 배운 것들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만큼 여러분 지식이 심화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더 없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안 돼 있다고 걱정하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인이기 때문에 1, 2년만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이건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동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읽고 독후감도 쓰고 하셔야겠죠. 그렇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실습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제가 절대 여기도 우리가 한 챕터 미래에 쓰긴 했지만 여러분 교양 했는데 제가 그냥 교양하면 보통 인문학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자꾸 인문학 하면 사람들이 문사철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철학책은 옛날 철학책을 읽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틀린 지식 이미 검증이 돼서 내각이랑 행동 경쟁이나 임시생각 틀렸다고 검증된 부분도 많고 책도 어렵고 재미도 없어요. 전 문학 읽는 건 강추해요. 왜? 시대상과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문학은 정말 좋은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도 재밌죠? 역사는 역사책을 읽으라는 역사책도 저는 읽는 거를 그렇게 뭐 만류하고 하잖아요. 추천해요. 왜? 제가 생각하는 역사책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에요. 관점을 보는 거예요. 전 역사책 읽을 때 그래서
똑같은 시대를 다른 사람 걸로 꼭 봐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비판적 시각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 역사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할까요? 더 우리 깊은 역사로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공룡 소리. 누가 들어봤어요 도대체? 깜짝 놀랐죠? 공룡 소리 누가 들어보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발성 구조 갖고 추론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여러분. 뭐 우리나라 우리 역사 말고 공룡 소리 맞잖아요. 예? 생각해보면 되게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공룡 소리 영화 나오면 당연한 건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공룡 소리 우리 공룡 뼈밖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룡 살가죽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전히 읽어야 되지만 이 시대의 교양은 여러분 최근에 뭐 그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학명 4.6 이거 읽어보셨잖아요. 제가 이 시대의 교양은 여러분 스템입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수학, 기술, 뭐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과학, 뭐 이렇게 진짜. 그냥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왜 이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스템이 중요하면 인공지능 이런 게 대세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은 여러분이랑 상관없을 것 같죠, 솔직히. 마음으로도 안 왔고. 그럼 제가 최근에 하나 예를 들게요. 앤디님이 포스코 대우라는 그러니까 그 계열사 아시죠? 그 계열사죠 거기가. 그냥 포스코가 AI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스코가 쇠물 붓고 거기 뭐 AI야? 그래서 포스코가 도금량 오차가 AI를 도입한 다음에 기계학습을 해서 14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포스코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계산해요. 어떻게? 이 스템이랑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기술들 있죠? 그걸 적용을 해서요. 그래서 그 포스코 내부에서도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된, 제가 뭐 포스코 내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기사로 본 거랑 들은 바에 의해서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대, 직원분들도. 그렇게 격려를 해줬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죠. 왜냐면은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이 AI를 적용하면 당연한 거지만 포스코는 산업혁명이랑 어울리는 2차 산업혁명이랑 어울리는 회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요. 그렇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관련 기술 갖고 2차 산업혁명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게 이 시대의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코딩 공부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코딩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 기술을 범용이 됐을 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내 필드에 그런 블록체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 내 필드에 AI가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우리 교육 프로그램 드론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예?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응? 그러면서 그런 게 이 시대 교양이고 그런 거 이제 도태되면은 뭐 회사에서도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챗봇 같은 것도 대교에서 개발하면 좋겠죠? 어머님들 상대로 상담을 해줄 수 있으니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요. 그냥 그런 거를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관련 지식을 교양 수준으로 알아갖고 내가 누군가 어떤 전문가, 실제로 그 AI 전문가가 왔을 때 질문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대화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그거였어요.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한 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 더 점점 평균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는 가장 어려운 말이 돼요. 왜? 여러분, 분포를 자꾸 여러분이 정규 분포를 생각하는데 모든 매출의 결과는 몇 분포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런 제조 산업에서는 이 몇 분포의 정도가 약해요. 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진 걸 사요. 근데 소프트 카피, 이 온라인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승자 독식이에요. 카카오톡만 쓰지 다른 사람은 거의 다른 톡을 쓰질 않아요. 일본에서 라인만 쓰고 중국에서 위챗만 쓰고 미국에서 왓츠앱만 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쓰질 않아요. 한 회사가 계속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냥 앞으로의 사회는 여러분 어떤 사회냐면은, 그래서 사실 여전히 똑같이 총량은 다른데 점점 불공평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가 중요합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 이기적 이타주의자들이 리더가 많이 돼야 돼요.
왜 중요하냐? 앞으로 회사는 평범하게는 살 수 없지만 누구나 되게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되게 극소수에게 몰려있게 해서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누구한테 열려있지는 않았어요. 누구한테 열려있지 않았다니까요. 땅을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열려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술만 알아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러먼가요? 아러먼가요? 그 중국 배달의 회사가. 어러머죠. 어러머. 그쵸? 그 회사가 제가 강연을 1년 반 전부터 그 자료를 썼을 때 2.2조, 1.2조 이렇게 투자 받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10조에 팔렸어요. 근데 그게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파이는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회는 여전히 다 누구에게 열렸어요. 옛날에는 이게 기회가 다 로컬라이즈 됐기 때문에 모두에게 열렸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되게 그런 사회가 돼서 되게 빠르고 변화가 엄청 빠르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빠르고 사라지는 것도 빠르고. 근데 핵심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회가 누구에게 열렸는데 그 어떤 사람이 기회를 가져가면 갈수록 어때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마크 주커버그가 기숙사에서 페이스북 만들었고 세상을 이렇게 지배할 줄 알았겠어요, 누가? 우리가 이걸로? 그 다음에 유튜브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내가 유튜브 이런 걸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기술 친화적 교양이 되게 중요해요. 수학, 과학, 스템. 그러니까 늦어서 미안해. 그 사람 토마스 프리드만 책에서 제가 봤는데 그냥 엠파시 공감하다 말고 미국에서는 스템패시라 그래요. 기술 공감 능력. 스템패시에 스템패시.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스템패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아셨죠? 그럼 정리하고 끝낼까요? 일 잘하는 사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통계적 사고. 두 번째 뭐였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 동료의 마지막? 네, 잘 공부하셨네 오늘 다들. 아셨죠? 여러분 이 책이 되게 너무 많은 게 나와서 솔직히 이걸 한 번에 얘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여러 컨텐츠로 약속을 해드린 거예요.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몇몇 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장기 기억을 넘겨드리려고 약속을 했어요. 애초에 출판 전부터요.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난 이게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의 실력이에요. 저는 저자라서 당연히 잘 알겠지만 다른 책도 제가 읽으면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잘 알거든요. 많이 읽었고 많이 비판적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책을 봐도 여러분은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읽으면 된다니까요. 저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쓴 책 보면 이렇게 이불킥이 아니라 뭐 성층권 킥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진짜. 예? 킥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맨 처음 책은 절판돼서 살 수도 없어요. 그거 다 이제 보물이에요. 그거 갖고 계시는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네. 난 점점 올라갔어요. 책을 보면 내공이 저도 점점 올라갔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렇게 멘토로서 이 더러운 조직 문화를 때려 부수기 위해 이 회사 저 회사를 다니면서 그다음에 더 많은 의사결정권자를 만나서 그딴 식으로 일하시면 뒤진다고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다니겠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